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함께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네, 출연하셨어요. 오랜만에 한 2달만 어. 온 것 같아. 개엄 전에 나오셨어요. 이제 개엄 전후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11월 달에 한 번 하고서 맞아요. 지금 나온 거예요. 와,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엄이 벌어졌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됐고 지금 현재 탄핵 심판 5차 변론길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러고 저러고 길게 얘기할 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를 뭐 때문에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네? 말씀이실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것이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돼가지고서 이제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를 발표할 적에 계엄에 대한 모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은 자기가 진다. 예. 그리고 자기의 소위 향후의 향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그 말을 또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이라는 거는 대국민, 대국회 상대로 해서 정치력의 한계에 봉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소위 4월 달에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갖다 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 2년 동안 국민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심판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가 됐으면 야당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가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예.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이 결국은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당원들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이런 소위 궁지에 빠지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불안한 감정 속에서 나는 계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계엄의 배경은 그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본인은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성공할 거라고 믿고서 아마 했을 겁니다. 뭐 한 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네. 했겠죠. 예. 그래서 결국 가서 그날 뭐 4시간 만에 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그날 계엄이 성공을 했다더라도 성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갖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예. 계엄에 성공을 했더라도 대통령직 유지를 못했을 거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계엄에 네. 성공하면은 쭉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 계엄을 성공을 갖다가 했다고 치면은 예.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될 겁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면은 결국 가서 이 권력의 주체가 군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국방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계엄령 선포하면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 쿠데타가 났을 거라고 보시는 그럼 거예요? 그럼 구태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예. 5.17 이후에 예. 최규하 대통령의 운명 비슷하게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못했다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지가 되고 예. 군사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오늘날 이 정치 정당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형태로다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할 거냐.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 지난번에 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나는 좌초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평가를 나는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계엄에 실패했으니 다행이다 정도가 나는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 계엄이 실패한 것이 예. 참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솔직히 해서 경제 문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소위 그 충격을 받았고 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라는 것은 예. 형편없이 떨어진 거란 말이야. 음, 내가 어딘가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1951년도 이 무렵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일어났을 적에 네. 런던 타임스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한 사태가 또 날 뻔했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엄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직을 유지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네. 엄청난 저항이 벌어졌을 거고 군이 이때다 싶어 그 권한을 가져가면서 군부 정권이 들어섰을 거다. 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이런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 계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 벌어졌던 그러니까 건데 계엄을 갖다가 뭐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명분이 뚜렷지가 않아요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이 어제 공개가 됐어요. 계엄 직후에 왜 자진해서 검찰 나간 적 네. 있잖아요. 그때 김용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1월에 대통령을 만났는데 뭐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나는 그 김영현 장관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솔직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막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성공을 하면은 예. 자기가 권력에 대한 주도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딴 해설이라고 본다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예. 자기 권력욕, 자기 정치 아니 욕심. 계엄을 하고 나면은 국방장관과 네. 계엄사령관한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통령이 뭐 자기가 무슨 이렇게 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 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달그림자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호수 위에 달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다. 즉 실체가 없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예. 진짜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갖다가 자기가 감당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생각을 자꾸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체포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격려 전화한 건데 부하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 내가 보기에 그러면 군 장군들이 거짓말을 나는 했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나쁜 짓을 저지른 리더라도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어 내 탓이요 이런 게 보통 우리 영화에서 보는 시나리오잖아요. 그 사람네들은 명령에 복종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결국 파면될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돼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국 파면 결정 나올 그건 거라고 뭐 내가 보십니까? 뭐 이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할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단정적으로 미리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세요. 예. 어쨌든 계엄은 뭐 잘못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탄핵 파면이 되는 게 맞다고는 보시는 아니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음, 어?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다시 무슨 기각이 돼서 대통령에 복귀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면이 된다고 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2달 안에 당내 경선 치르고 본선까지 치른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국의 관심은 대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선 여론조사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모든 여론조사를 다 봤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언론상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 봤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다자대결 1등이었어요. 다만 양자대결로 가면 지는 결과도 나오고 뭐 그렇더군요. 이 정도 판이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예. 선거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 양자 대결 뭐 언론사들이 괜히 자꾸 뭐 이래저래 뭐 어. 비교를 갖다 해보는 건데 그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 지금 본질적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되고서 양당이 후보를 갖다가 제대로 선출을 했을 때 그때에 과연 어떤 현타가 나타나나 그때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봐요. 아 지금의 양자 대결은 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죠. 이재명 대표 다자 대결에서 압도적인 1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대통령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하는 얘기를 볼 것 같으면 하여튼 일반 자기네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에 안 했던 얘기를 갖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우클릭 행보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요. 우클릭 행보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보이면은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난 봐요. 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보이면 그때 지금 한국 국민이 예. 너무나 현명합니다. 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소위 성숙돼 있고 예. 역동적인 국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국민 앞에서 괜히 좀 뭐 모양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국민이 거기에 금방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성장 정책, 친기업 정책 이런 거 펴고 있고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로 하자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내고 아니,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것이 파격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소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소위 양극화가 극심하게 돼가지고서 저변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아무런 계책이 없어요 지금. 예, 예. 그렇다면은 그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아니요. 하셨고 2심 선고 결과가 민주당 내 어떤 판세에도 변화를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큰 변수는 안 될 내가 거라고 보기에 보십니까? 뭐 2심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2심에서 사실 유죄가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아마 적지 않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민주당의 지금 주자들 중에 뭐 내가 나서겠소 하는 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예. 후보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재명 대표는 강한 주자고 지금 다른 주자들은 거의 보이지도 아니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 치우쳐서 이렇게 지금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딴 사람이 후보가 됐다고 생각했을 적에 예.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그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예.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아주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했던 뭐 보수 결집 이것만 가지고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계엄 전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 해가지고 아니, 굉장히 그거는 고무돼 있던데. 지금에 있는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거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 극단적인 대립이 돼가지고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5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조사도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조사로는 기관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직무에 관한 지지도 조사를 왜 하느냐? 그래. 그 지지도 조사라는 게 지금 양극화된 상태에서는 별로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거군요. 국민의힘이 과거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아니라 어떤 후보가 나와도 국민의힘은 만만치 않을 거다. 지금 그 경고도 지금 주신 상황.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부는 좀 고무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수직 하락했던 아주 푹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그 당내 1위를 차지하는 조사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 이 방향이 맞나 보다 하고 더 글쎄, 그쪽으로 달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그 굉장히 그런 걸 보면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김문수 지금 장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부 지금 김문수 장관에게 몰려 있는 현상 때문에 그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나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네. 확장성이라는 게 별로 없는 분이라고 나는 봅니다. 중도 확장성. 예, 예. 예. 이렇게 혹시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내 1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2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기존의 대선 치르는 기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친윤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룰을 바꾼다거나 분위기를 확 바꾼다거나 지도부가 이렇게 급변침하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대로 가다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1위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게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보수 결집 하잖아요. 예. 근데 보수라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무너진 상황에 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으면은 예. 과거와 같은 상황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 때 네. 참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는 거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었었죠. 미래통합당인가 만들어가지고서 수도권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지난 22대 총선 지난 4월 달에도 역시 밤낮 보수 결집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만 강조하다가 결국 가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0대 선거에서부터 수도권에서 완전히 패배를 갖다 하는 정당이 네. 돼버렸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이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다루지 않고서는 나는 승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총선하고 비슷한 모양새의 대선이 될 거다. 그런 거죠. 결집, 반 이재명 정서 네, 여기에 기대서만 가다가는 말로만 결집에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믿는 데가 지금 강남 3구, 예,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지역, 예, 그저 고소득층이 좀 사는 그 지역, 예. 여기에만 집중한 국민의힘의 전략을 가지고는 선거를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1위 될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보세요. 예를 그 들어서 승리. 당내 경선을 했을 경우에 과연 김문수가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조차도. 네. 그러니까 당이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예. 누가 당 대표가 될 거냐 예.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무슨 저희 나경원이 뭐 저희 원희룡이 네, 그다음에 윤상현이 이렇게 셋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나올까 말까 하던 한동훈이가 마지막 판에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가서 63%라고 하는 지지를 받고서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치명상을 입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정을 할 적에 과연 지금 거론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 해주셨네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지난 전당대회 때 어땠어요? 대통령이 그 전에 예. 저 이준석이 몰아내고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이를 지지를 하니까 결국은 김기현이가 당선이 된 거 됐죠.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 원희룡이를 대통령이 지원을 했고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원희룡이를 밀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안 됐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63%라고 하는 그 차이를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현상이 다음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에도 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지지층 마음하고 지금 당 지지층 마음은 좀 내가 바뀐 거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예.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예, 예.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전략으로는 선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선 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아니, 설 연휴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 만나셨어요? 아니 저 잠깐 내가 만나긴 만났는데 아니, 먼저 연락이 좀 왔습니까? 그게 나는 자꾸 그 만난 거에 대해서 네. 이러고 저러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데 네.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황이고 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표할 수도 없는 거고. 아하. 네,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신 거 맞죠. 개인적으로 만나신 건 맞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사람을 이렇게 막 자주 만나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나도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아, 처음 만나셨어요? 예, 아, 처음 만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자연인인데 자연인 만나서 예. 얘기하는 걸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만나자고 한 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만나자고 한 걸 테고 만나 뵙겠다 이렇게. 예.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정치 선배로서 좋은 말씀 해주셨겠죠. 덕담들.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상식적인 얘기 뭐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 나는 제발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남을 비방을 해서 내가 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변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반사이익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해주셨군요. 아니 보세요. 지난번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포커스를 맞춘 게 뭐예요? 이재명 네. 사법 리스크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랬죠. 어? 네,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됐어요? 안 됐죠. 졌으니까. 그러니까 저 빨리 과거의 잘못을 갖다가 참 반성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를 더 높일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셨군요. 예. 이재명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라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거 벗어나라. 그 당내에서도 똑같아요. 당내. 상대방을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덕을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하. 내가 내 실력을 갖다가 표출을 해가지고서 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예. 그런 노력을 해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그거 할 건지 안 할까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아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얼마 얘기하셔? 한 30분 하셨어요, 얘기? 예? 한 30분 대화하셨어요? 한 그 정도 했어요. 그 정도 하셨어요? 쭉 대화를 하고 나니까 느낌이 대선 주자로 나서면 뭐 잘하겠다는 느낌이 있던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동훈 전 대표를 내가 처음 만나봤지만 내가 그 사람 법무장관 취임했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소위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날 본인은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면서 이 계엄을 막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 예. 그 사실은 여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소리라고요. 그 다들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서 딴 데 가서 그냥 어물어물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사실 진두지휘 하다시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는 그 자체로서 봤을 적에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선 주자로 나설만 하다고 보십니까?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 아니, 근데 계엄에 그날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나는 그게 국민의힘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이 몰아내가지고서 당이 이상하게 된 거 마찬가지로 63%나 얻어서 당선된 대표를 갖다가 그냥 몰아내버리고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다는 자체가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지속적인 소위 존재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내가 회의를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등판을 해도 공간이 생길 것 같지 않다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워낙 당이 이미 어떤 친윤 강성 지지층의 이 아니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친윤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는 소위 집권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다음에 집권을 해야만이 예. 윤석열 대통령도 구출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들의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집권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권 플랜이 없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과거에 집착하고서 저기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조정훈 의원 만났는데 대선은 아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선 올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한 아니 명도 그러니까 대선 준비를 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데 뭐 대선 준비를 하면 악마처럼 생각하니까 아무도 예. 입 밖으로 못 내죠.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예. 내가 보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지금의 이 분위기가 그 후의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는 네.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선 주자로 나서서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대표 출마했을 때처럼 좀 꾸물꾸물대다가 예.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은 또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등판을 하고 나서 될 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등판을 지지율로? 하고 나면은 아마 지지도가 상당히 결집이 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63%의 그 지지도가 예.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질 않아요. 지금 쑥 빠진 거 아닙니까? 한번 내가 보기에는 뭐 그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최종 후보도 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최근에 만나셨다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고요. 사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돌려서 비명계 인사들 중에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 잠룡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최근에 여러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주목하고 계신 후보가 주자가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예. 아무리 비명계에서 지금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 당내 세력 규합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김경수 전 지사니 김부겸 전 총리니 이런 분들, 그리고 그 김동연 사람들도 지사도 당내끼리 서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거지. 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네. 내가 대선 출마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거를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한 분도 없으니까요. 네, 글쎄. 예. 그렇군요. 뭐 이재명 대표 외에는 민주당에선 딱히 보이는 사람은 없는 상황.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2심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러니까 내가 늘 가장 큰 얘기하잖아요. 거죠. 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 달려 있으니까 예. 법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네.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개혁신당으로 가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거든요. 그동안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요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지난 총선 이후에는 별로 나하고 접촉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별로 없고 한동안은 뭐 자기는 별로 뜻도 없는데 내가 마치 자기를 대선 후보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나하고 전혀 얘기도 없이 자기 혼자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나는 무엇을 배경을 가지고서 했는지 나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개혁신당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 내가 보기에 그 개혁신당은 지금 뭐 허은하 대표가 너무나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세요? 네. 아니 허은하 대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내가 이야기도 보기에 하고. 뭐 지금 개혁신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은하 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까지 좀 두루 살펴봤고요. 마지막 1분 남았는데요. 네.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뭐 제가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런 소위 분위기를 어떻게 잘
규합을 해가지고서 국민의 역량을 갖다가 결집을 시킬 것인가 하는 예.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이룩한 모든 업적이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순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 분열을 좀 끝내고 예. 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지금 통합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했냐면은 네. 계엄이라는 그 자체가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없이 했다고 난 생각을 아, 왜 해요. 이렇게 저질러요? 그러니까 자 경제적으로도 문제, 예. 국제적으로도 문제, 예. 그거를 뭘로 다 보상을 해줄 거예요 지금.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다음 대통령은 이 통합의 대통령, 이 분열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런데 대통령이 다음 나왔으면 대통령 좋겠다. 되는 예. 사람은 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소위 모든 요인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스페셜 월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